오늘 아침 일라디오. 메말랐던 나뭇가지 마디마다 작은 싹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혹시 보셨나요? 이미 꽃을 피운 나무도 있고요. 얼었던 개울물은 진작 녹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깨어난다는 경칩이죠. 들판에도 이미 봄나물이 제법 돋았고요. 농촌에는 육묘 작업이 제법 진행되면서 이제 곧 봄밭에 자리 잡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겨우내 움츠려 있던 모든 것들이 새로운 기운을 얻어서 깨어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봄을 맞이할 준비 슬슬 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마음으로 뭐든 힘차게 시작하기에 더없이 좋은 때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지쳤던 몸과 마음을 툭툭 털고 일어나서 기분 좋게 깨워볼까요? 3월 5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시작할게요. 저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농퀴 정답과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이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이번 주 우리 농수산물에 대해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드릴게요.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날이 포근해지기 시작하는 이맘때 들판에 쑥 하고 올라오는 이것. 전남 여수의 특산물이기도 하고 전남 한평의 5대 특화 작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 이것. 어디서든 쑥쑥 잘 자라는 이것.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이 100일 동안 마늘과 이것을 먹고 사람이 됐죠. 봄나무라면 떠오르는 이것은 바로 쑥이었습니다. 네, 문제를 읽다 보니까 된장 살짝 풀고 콩가루 2숟가락 넣어서 쑥국 이제 따뜻하게 한 그릇 끓여서 먹고 싶어지네요. 저는 쑥 버무리도 정말 좋아하고 쑥으로 만든 음식 많이 좋아하거든요. 이런저런 생각 저처럼 많이 하실 텐데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행운의 주인공들 알려드릴게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0857번을 비롯한 3분께 보내드리고요. 경기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제품인 사과즙 세트는 6882-1957번을 비롯한 7분께, 그리고 8886, 9322, 3688번을 비롯한 10분께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주인공들 모두 축하드려요.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방송 끝난 뒤에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벌써 최희철님, 이정환님, 김미진님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올게요. 식당에서 공깃밥 한 그릇 추가할 때 그냥 주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은 1,000원 하면 더 먹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공깃밥 1,000원 공식이 깨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올해 쌀 수급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쌀값이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쌀값이 어느 정도 올랐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 쌀값 상승과 농민의 소득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농업 이야기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이 쌀 가격이 올랐다 하던데 예년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더 오른 건가요? 예, 2월 25일 기준으로 보면 이제 가장 지금 소비가 많이 되는 게 20kg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포대당 55,047원, 소비자가로는 6만 원 정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평년 가격을 보자면 이 평년 가격이 최근 5년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뺀 3개년의 가격 평균을 산정하는데요. 평년 가격으로는 4만 5천 원대였으니까 비교를 하면 30% 이상 상승을 한 것이고요. 작년에 비하면 2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체감하는 쌀값이 많이 올랐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가 근래 이 식품 대기업에서 그 쌀값 상승을 이유로 해서 즉석밥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예고를 했고, 그리고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공깃밥 한 그릇에 1,500원 정도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 사실은 1,000원이 20년 정도 이렇게 묶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외식업계의 주장이 나오고 또 흐름이 있으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커졌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 머물면서 아무래도 그전보다는 밥을 좀 해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쌀값에 조금 더욱더 민감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네, 뭐 소비가 조금 늘어나기도 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해 생산량이 좀 줄어든 게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무엇보다 그 자연재해로 인한 이삭수가 감소를 했는데요. 2021년산 쌀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쌀 수확량이 52년 만에 가장 적다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2020년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햅쌀이라고 부르는 이 쌀이 350만 7천 톤이었습니다. 이거는 1965년부터 우리나라가 쌀 생산량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후에 역대 최저를 기록을 했거든요. 가장 큰 원인으로 보게 되면 지난해 그 7월에서 8월에 54일이나 장마가 지속됐었고 또 이 태풍이 한 서너 번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일조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벼가 쓰러지기도 하고 또 농경지가 침수되고 이런 재해가 겹친 데다가 이런 최악의 풍년까지 겹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절대적인 생산량의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농촌의 체감과는 좀 매우 다릅니다. 통계청이 지난번에 그 발표한 350만 7천 톤은 통계청은 작년에 비해서 6.4%가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장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20에서 거의 30% 감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50%까지도 감소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PC라고 해서 미국 처리장 관계자들도 예년에 비해서 워낙 쌀의 품질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걸 도정 수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도정 수율이 굉장히 감소를 해서 쌀의 양도 굉장히 줄었다라고 하고 무엇보다도 좀 알곡이 꽉 차지가 않아서 품질도 굉장히 저하됐다라고 이렇게 보통 현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네. 뭐 이게 기상재해나 요런 문제라면 좀 일시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벼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예, 우리나라의 쌀 정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증산이 아니라 감산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아무래도 뭐 많이 먹지도 않는데 너무 많이 생산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일례로 이제 한시적인 제도긴 했었지만 재작년 작년에 해서 이렇게 논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좀 길러봐라 하는 권업하는 형태로 사실 농업 정책이 좀 이어져 왔었는데요. 2020년 경지 면적 조사를 해봤더니 지난해 경지 면적이 150만 5천 헥타르였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해서 한 1.0%가 줄어든 거고요. 우리나라 경지 면적을 보게 되면 논면적이 52.7% 그리고 밭면적이 47.3%니까 여전히 이 논농사가 한국 농업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논면적은 82만 4천 헥타르로 전년보다 0.7% 약 6천 헥타르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농지 그 경지 면적이 줄어든 이유는 뭐 고령화에 따른 그런 탈농, 인농도 있을 수 있지만 농지 전용, 즉 농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농지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거기에 건물을 건축한다던가 그냥 이렇게 유휴지라고 해서 그냥 둔다던가 혹은 이제 공공시설 등이 들어오는 것이 감소 요인으로 이제 그 지적이 됐습니다. 여기에 또 해마다 조사하는 그 벼 재배 의향 면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심겠다고 해서 0.3%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중장기에 따르게 되면 아마 줄어들 것이다. 재배 면적도 줄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생산량도 꾸준히 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동안 뭐 말씀하셨다시피 벼에 대해서 늘 공급 과잉이다, 좀 과잉 비축했다 이런 우려가 수식어처럼 붙어 다닌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정부 비축 재고량이 부족한가요? 정부에서 물가 관리 1순위로 이제 뽑는 것이 지금 쌀인데요. 최근 1년 사이 쌀값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 정도 올랐습니다. 네. 2020년산은 올해 이제 7월 말 정도까지 다 소진이 되지 않는가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2020년산 정부 양곡이 넉넉한 것은 아니죠. 지난해 수학기 산지쌀값 강세 때문에 2020년산 공공비축 매입량이 32만 1,000톤으로 약 계획 물량은 34만 톤이었는데 그보다는 좀 훨씬 적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또 일각에서는 2019년산 쌀은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것을 최대한 소비하는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진단도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는 햅쌀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반면 또 농민들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쌀 공매, 즉 이제 정부에서 쌀을 푸는 것에 대해서 충분한 양보가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은 쌀을 풀고 있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의 이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 양곡 정책은 인위적으로 이제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물량만큼 즉 5만 톤 정도 내외로 이렇게 방출을 해서 수급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그 이상의 양곡을 방출한다는 거는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5년 동안 계속된 쌀 생산량 감소에 이어서 2020년 이제 최악의 흉년이 든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양곡 수급의 어려움을 이렇게 올해 근시안적으로 해법을 찾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지금 어쨌든 이 쌀 생산량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확실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중장기적인 전망들을 빨리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단순히는 쌀 가격이 상승하면 농민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이런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소비자들도 그렇고 농민들에게도 그렇고 어느 쪽에도 좀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쌀 가격 상승만큼 농민 소득이 증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확량도 최소 20에서 30% 선까지 줄었고요. 많게는 50%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쌀값이 좀 올랐는데 정작 이제 내다 팔 쌀이 없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쌀농사를 짓는 분들의 의견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작황에서도 좀 지역별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요. 태풍 때문인 것도 있고 장마 때문인 것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점점점 더 심해진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햇빛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저온 현상 때문에 해충은 굉장히 해충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가 되게 좋아졌고요. 네. 그리고 너무 잘 쓰러지기도 하고요. 특히 또 친환경 농가의 경우에도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량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수확을 한 60% 정도라고 나도 했는데 이 토종벼들은 올해 거의 건지지를 못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을이 되면은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나달이 차지 않다 보니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민들은 이런 쌀값 고공행진이 무차별 수입과 그리고 어떤 장기적인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져서 우리나라 어떤 국내 쌀 농가 그리고 쌀 생산을 이렇게 돕지 못하니까 방해를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더 해서 임차농이 약 70%에 육박을 합니다. 여기에 인건비, 농자재값 등도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다 제하고 나면은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장의 좀 아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밥을 먹으니까 쌀 소비가 늘어난 게 아닌가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었는데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을 살펴보니까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네요. 네, 통계청이 지난 1월 28일 날 내놓은 어떤 양곡 소비량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57.7kg입니다. 이건 2019년과 비교해 보면 약 2.5%, 즉 1.5kg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는데요. 감소율만 보면은 최근 5년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서 분명 집밥 수요가 늘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증가세가 이렇게 증가세로 돌아서지 않아서 되게 당황스럽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쌀 소비량이 이 예상을 빗나간 이유는 뭐냐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가구 부문만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인 거죠. 집에서 직접 쌀을 씻어서 밥을 해먹는 가구를 조사를 하는데
저만 해도 지난 1년 동안 삼시세끼를 밥으로만은 못 해 먹었고요. 뭐 라면도 끓여 먹고 국수나 어떤 빵 그리고 또 매식 등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 좀 어렵죠. 매일 많았거든요. 하기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좀 가정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았고 또 쌀을 대량으로 소비해주는 가공업체의 그 소비량도 소비가 위축되면서 12.4%가 오히려 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그 결정적으로 이 단체 급식이 되게 그 국내산 쌀 소비에 중요한데 단체 급식이 줄어든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쌀 가격이 그럼 언제쯤 좀 안정세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안정세란 말이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어느 정도가 안정세인가라는 좀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쌀값은 분명 오르기는 했는데 이것도 기후 조건에 굉장히 영향을 받는 농작물이거든요. 쌀값 추이를 보면 5년 주기로 2년간은 대풍이었으니까 좀 폭락을 했고요. 3년 정도는 평작 혹은 이제 흉작의 어떤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올랐지만 평년 기준으로 보자면은 물가 상승률과 더불어 가격 회복의 면도 분명히 좀 있습니다. 도시의 부동산값 상승에 견줘보면 쌀값이 그렇게 막 되게 치솟았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네네. 어쨌든 이런 기상 이변 혹은 이제 기후 위기의 문제는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뭐랄까 좀 대책들이 분명히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앞으로 이제 국제적인 곡물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뭐 말씀하신 기상 여건 문제 등 때문에 식량 위기 사태를 맞게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쌀 농사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 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이 되면 될지 좀 종합적인 말씀 부탁드릴게요. 식량 자급률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의 그 위험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급률이 45.8%인데 여기에 사료를 제외하면 약 2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나마 쌀이 92.1%의 자급률을 보이는데요. 쌀이 갖는 그 중요성, 그러니까 주요 식량을 그래도 자급하고 있다는 어떤 국민들의 안정감도 있고요. 농가에서는 가장 자신감 있게 지을 수 있는 농사이기도 하고 또 농촌 문화의 근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량 안보의 차원도 있고 그리고 어떤 생물 다양성을 비롯한 환경 보존의 차원도 있죠. 그래서 쌀 농사가 무너지면 그야말로 진짜 한국의 농업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지거든요. 농촌 공동체는 당연히 파괴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쌀 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농민들이 어떤 이 소득 보존할 수 있으려면은 국가가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 단계의 그 계획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농협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떤 국내산 쌀의 어떤 그 공급이라든가 그리고 또 소비자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한 어떤 종합 식량 계획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식량 주권도 지키고 농민들의 삶을 좀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농업을 업시키고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정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이어가겠습니다. 숲의 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입춘 지나고 우수 지나고 벌써 이제 완전 봄인가 봐요. 경칩입니다. 네. 꽃샘추위 때문에 아직 좀 바람이 제법 차고 일교차도 있지만 그래도 봄이 왔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이럴 때 어느 숲으로 가보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저도 오늘은 그 봄꽃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봄꽃 소식이요. 네. 개나리 꽃시장에는 이제 뭐 개나리도 나오고 벚꽃도 나오고 했는데 글쎄요 이미 펴 있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아직 그냥 도로나 뭐 산에는 피진 않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소개해드리는 봄꽃은 그 지난 1월 23일부터 하얀 눈 속에서 피어있던 꽃입니다. 봄에 가장 먼저 핀다고 하는 복수초인데요. 이 복수초를 만나기 위해서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국립산림과학원 홍릉숲에 다녀왔습니다. 얼핏 보면 노란 민들레 같기도 한데 샛노란 꽃잎이 한겨울에도 봄의 기운을 전해주는 아주 예쁜 꽃입니다. 복수초 저도 찾아봤는데 굉장히 노랗고 예쁘네요. 네, 이게
근데 1월 중순에 피어 있었다면 이게 봄꽃이 아니라 겨울꽃 아닌가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겨울과 봄의 경계에 있는 꽃이 복수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가 거듭될수록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이는 국립산림과학원 생물계절조사팀이 홍릉 시험리 복수초의 개화 특성을 오랫동안 분석한 결과인데요. 2000년대 이전에는 평균 2월 28일 전후였지만 2015년부터 최근까지의 개화일은 1월 20일 앞뒤 보름 사이에 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전에 비해서 한 달 이상 앞당겨진 것입니다. 그렇군요. 꽃 피는 시기가 좀 당겨졌다는 거는 지구온난화 때문인 건지 라는 그럴 생각이 것 같습니다. 들고요. 예. 그 홍릉 시험림이라고 하셨는데 시험림이면 이게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그런 곳인가 봐요? 네네. 홍릉 시험님은 처음에는 홍릉 수목원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우리나라 최초 수목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홍릉은 명성 황후 무덤이 본래 있었기 때문이고요. 수목원은 1922년 본래 임업 시험장에 있던 이곳에 체계적인 식물 연구를 위해 수목원을 조성하였고 그래서 오랫동안 홍릉 수목으로 불려왔습니다만 지금은 홍릉 시험님 혹은 홍릉 숲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서양의 경우 처음에는 약용식물 연구를 위해 만들었던 식물원의 역사가 500년 정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적 의미의 실질적인 수목원은 1960년대 조성된 관악 수목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가 아주 짧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식물원, 수목원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구분을 안 하지만 홍릉 시원님은 식물을 보존하고 관찰하고 실험하는 성격이 강한 곳이고요. 참고로 평일에는 예약을 통해서 그 숲 해설가와 함께 일정 시간 탐방이 가능하고요. 주말에는 자유롭게 숲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설명 들으니까 아이랑 한번 또 가보고 싶기도 네. 한데요. 홍릉숲에서 그럼 가장 먼저 봄을 알린다는 복수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네, 먼저 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복수초에 대해 SNS에 올린 글을 먼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복수초는 이른 아침에 꽃잎을 닫고 있다가 일출과 함께 꽃잎을 활짝 펼치기 때문에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홍릉숲의 복수초를 매년 만나기 위해서 꺾어가거나 캐가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군요. 복수초를 꺾어가고 캐가는 분이 수목원에 있다고요? 예, 실제로 어머.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광릉숲에서 가져왔다는 홍릉숲 복수초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1월부터 이곳에 오셔가지고 복수초 핀 것을 본 분들 가운데 욕심을 부리는 분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도 SNS를 통해 이런 안내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홍릉숲에 가보면은 복수초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울타리를 쳐놓은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거무튀튀한 주변의 색을 뚫고 노랗게 꽃을 피우는 모습이 그래도 경이롭고 특히 햇살에 두툼하게 비치는 꽃잎들이 아주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 복수초가 갇혀 있다는 느낌이실 때 주위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작은 비탈, 그러니까 야생에서 피어나는 복수초도 군데군데 피어 있어서 복수초를 보는 기쁨은 그곳에서도 크게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야생에서도 핀다고 하면은 우리가 산에 등산하다가도 복수초를 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곳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야생에서 자생하는 복수초는 비교적 높은 산에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산행을 좀 해야 할 것 같고요. 이 추위가 남아있는 늦겨울 힘들게 올라간 산에서 눈을 녹이며 핀 복수초를 본다면 우리 마음에 남아있던 겨울의 무게가 봄눈 녹듯이 사라질 것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힘들게 올라간 산에서 복수초를 보는 느낌이 도로에서 갑자기 운전하다가 만난 개나리를 만났을 때의 느낌이랑은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같은 꽃이라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이 복수초는 미나리 아제빛과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면은 원수를 갚는 복수가 아니라 행복과 장수를 의미하고요. 본래 우리말 이름은 얼음 사이에서 꽃을 피운다고 해서 얼음새꽃이라고 이렇게 불렀었고요. 이 복수초는 그 스스로 열을 내기에 난로 식물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꽃이 열을 낸다고요? 네네네. 어머, 그게 가능한가요?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복수초 종소명이 아무렌시스입니다. 이 아무렌시스는 그 추운 시베리아 아무르강 유역을 일컫고요. 그러니까 복수초 고향이 그 추운 시베리아라는 것인데요.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 땅이 녹기 전에 다른 식물들이 많이 자라기 전에 꽃을 피우고 잎을 피워야 했습니다. 다른 식물들이 먼저 쭉쭉 올라가면은 그들에 가려서 햇빛을 받기가 곤란했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래도 식물들은 온도가 좀 따뜻해야 꽃을 피울 수가 있는데요. 복수초는 남들보다 빨리 꽃을 피우는 전략으로 스스로 열을 내는 성분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수초는 봄에 꽃을 피우고 씨앗이 여물게 지닌 6월부터 이른바 긴 겨울잠에 듭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하지 않고 열을 내기 위한 에너지를 오랫동안 축적해 놓았다가 다음에 늦겨울 무렵 눈이 살짝 녹기 시작하면은 이 뿌리와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스스로 열을 발생시킵니다. 네, 키가 좀 작아서 그늘에 가려져서 해를 못 받는 환경을 스스로 극복을 해낸 네, 거군요. 맞습니다. 네. 어휴, 불굴의 의지의 꽃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래서 겨울에 꽃을 피워내는 것도 가능했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이 햇빛으로 광합성을 하지만 대부분 열을 내지는 못하고요. 이 멋진 꽃을 피우는 식물들도 그 복수처럼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하의 기온에서 햇빛이 미치지 못하는 눈 밑에서도 꽃을 피우기 가능한 이 복수초. 그래서 겨울이 끝나갈 무렵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은 꽃이 복수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추운 겨울이 끝났다라는 느낌도 들 것 같고요. 또 복수초를 보면서 뭔가 의지를 다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식물에게 또 한 가지를 배우네요. 예, 그래서 복수초를 말씀드린 김에 조금만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나라 복수초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꽃받침이 꽃잎보다 크거나 같은 복수초, 꽃받침보다 꽃잎이 크고 가지가 여러 개로 갈라지는 개복수초, 꽃받침보다 꽃잎이 크고 잎이 가늘게 갈라지는 특징이 있는 제주도 자생식물인 새복수초입니다. 구분하면 좋지만 그래도 구분하지 않고도 복수초를 감상하면 복수초의 좋은 기운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복수초의 발열 비책이 꽃에도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수초 꽃이 활짝 피면은 안테나 접시 같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오목한 반사경 역할을 해서 햇볕을 한가운데로 모아 꽃 내부를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봄이 아직 오지 않아서 추위에 떠는 곤충들을 불러들일 수가 있고요. 또 꽃잎색이 노란 것은 노란색이 열을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칙칙한 겨울숲과 대저가 되는 노란색은 이를 잘 보는 곤충 눈에도 잘 띄어 빠르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유튜브에 지금 노란 복수초 사진을 띄워놨습니다. 정말 예쁘죠? 지금 질문에서도 복수초가 혹시 빨간색이 있나요? 복수초 저는 노란색만 봤습니다.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복수초는 노란색만 본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죠? 빨간색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빨간색 복수초를 보신 분이 있으면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예. 자, 복수초 말고 또 소개해 주실 만한 식물이 있을까요? 홍릉수목원 가서 보시면 복수초 바로 옆에 가보니까 노랗게 꽃을 풍년화가 있습니다. 이 꽃이 많이 피면 풍년이 된다고 해서 풍년화인데요. 홍릉수목원에서 초본으로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식물이 복수초라면 목본에서 핀 꽃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풍년화입니다.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지만 복수초나 풍년화처럼 곧 노란색 꽃을 피울 희어리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희어리는 조롱나무과 낙엽 감목으로 높이 2 내지 4m 정도로 자라는데 우리나라 한반도 고유종입니다. 봄에 꽃을 피우는 나무라 잎이 나기 전에 꽃을 먼저 피우는데요. 대량 번식에 성공을 해서 조경수로 현재 많이 심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잘 찾아보야만 볼 수가 있는 나무입니다. 이 희어리가 꽃을 피우면 아주 장관인데요. 수술에 있는 꽃밥이 처음에는 노란색이었다가 나중에 갈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노란 벌집 같은 모습이 겨울 내내 묻어있던 계절 감각을 확 깨워주는 것 같아 기분이 아주 상쾌해지고요. 희열이라는 이름이 외래어 같지만 순수한 우리말이고요. 사투리이고요. 지리산 기대중국에 대한 희열이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전남 산지에서 많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조롱조롱 매달린 모습이 굉장히 귀엽네요. 네네. 예, 노란 꽃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정말 온 천지에 꽃이 피겠구나. 특히 산에 가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예, 저도 기대가 잔뜩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말씀이 이 지구상에 피는 꽃들의 색은 노란색, 초록색, 분홍색, 빨간색, 파란색, 보라색, 검은 자주색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식물학자에 의하면 가장 흔한 꽃 색깔은 나라마다 약간 다르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봄하면 노란색이나 분홍색,
파란색, 또 여름에는 파랑이나 빨간 꽃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꽃가루 바지 매개자인 벌이나 나비 등 곤충의 활동 시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이른 봄의 벌, 이들은 노랑과 청색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이 추우니까 아직 활동 개체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럴 때 봄꽃들은 누구보다 화려한 노란색, 짙은 분홍색, 짙은 파란색으로 곤충들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 농사가 성공하는 것이고요. 물론 곤충들이 꽃의 색만 보고 꽃을 찾는 것은 아니고 향기, 빛의 색이, 잎의 색, 주변 식물 같은 배경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봄꽃과 곤충들이 만드는 이 봄날의 화사한 축제,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 갖고 그들을 대하면 이 봄이 더 아름답게 빛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봄날의 화사한 꽃축제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축제 자체가 열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주변에 피어있는 꽃들 보면서 좀 화사한 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숲으로 가는 길 김서정 작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45분 35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사퇴를 했군요.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오후 2시 이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검찰총장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라면서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식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라면서 이 검찰에서 본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고요. 앞으로도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어떤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신현수 민정수석이 지난달 제출한 사표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비검찰 출신의 김진국 전 법무비서관을 민정수석으로 발탁했습니다. 네, 요즘 LH 때문에 난리인데요.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 LH가 사과를 했죠. 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어제 오전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라며 사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 및 가족의 토지 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할 것이다 라면서 한 채의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고요.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부도 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까지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겠다라고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다시 한번 개인적 일탈인지 아니면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발본세건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LH 사장 출신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도 그 MBC 기자에게 신도시 개발이 안 될 걸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창흠 장관은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건 바보 짓이다라면서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의 해명과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정부의 합동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 국토교통부가 주무부처인데요. 이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향 창릉에도 LH 직원들이 땅을 사놨다고요? 네, 어제 JTBC는 지금까지 문제가 된 광명 시흥이 아니라 이 다른 3기 신도시에도 LH 직원들이 땅을 샀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고향 창릉 신도시인데요. 이곳에 3기 신도시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2018년 8월 27일에 발표가 됐는데 이로부터 불과 5일 전에 LH 경기지역본부 소속의 박모 씨가 이곳에 1000제곱미터가 훌쩍 넘는 땅을 사들였다라고 합니다. 해당 토지가 농지인데요. 이 직원은 농사를 짓겠다며 사들였는데 농사를 지은 흔적은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LH 인천지역본부의 이모 씨도 이 지역을 2014년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와는 시점상 차이는 좀 있는데 역시 농지로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이 없었고 대신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할 LH 직원이 농지에 창고 건물을 지어서 월세를 챙겨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살펴보죠.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424명이 나왔습니다. 어제보다 20명 정도 줄긴 했는데 이틀째 400명대 확진자입니다.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는 401명이고요. 이 중에 수도권 확진자는 312명이 나왔습니다. 이 동두천시 외국인 전수조사에서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나왔고요. 이 충북 진천의 닭 가공 농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좀 열악한 근무 환경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영등포구의 한 칵테일 바에서 누적 3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당국이 해당 음식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수칙 개시, 준수 등 안내문 부착, 그리고 시설 소독 대장 작성, 하루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대장 작성 등 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국은 2주간 집합금지 조처를 내리고 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네. 현재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떤가요? 네, 이 시간 흐름상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한 사람들이 더 나왔습니다만 역시 백신이 원인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 어제 0시 기준으로 65,446명이 백신을 접종해서 6일간 누적 접종자가 154,421명이 됐습니다. 접종률은 0.3%입니다. 일부 언론이 백신 접종 이후에 사망한 사람을 두고 백신 안전성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는 가운데 어제부터 상급 종합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김현수 서울대병원 원장은 백신을 맞으면서 이 모든 백신은 근거가 있는 제품이다라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6월에 영국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이 공무상 긴급 출국 등 필수적인 경우 정해진 접종 순서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달 중에 주사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고른 것은 불안감을 차단하겠다라는 의미로 읽히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을 선출했네요. 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자당 후보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 이 서울시장 후보에 오세훈 후보가 선출이 됐고 부산시장 후보에는 박형준 후보가 선출이 됐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최종 단일화 경선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겠다라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안철수 후보를 만나겠다라고 밝혔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오세훈 후보를 가급적 빨리 만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박형준 후보는 이 선거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이 보여주셔야 한다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미얀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유혈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제 이 미얀마 전역에서 군부에 항의하는 시위가 진행된 가운데 이 경찰의 무차별 사격으로 최소 38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일 쿠데타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 수를 기록했는데요. 이 최대 도시 양곤에서만 최소 18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4명이 넘는 어린아이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위에 참가한 시민들 증언에 따르면 이 경찰은 시위대 진압 과정에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실탄 사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저격수까지 배치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날 사망한 사람 중에 19살 대학생 에인절 씨가 있었는데 이 고인은 자신의 몸에 제가 죽으면 장기를 기증해 주세요라는 글을 적어서 미얀마 국민들이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현지 SNS에는 경찰 병력이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 가스를 살포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들, 그리고 이 부상당한 시위대를 치료하러 온 구급대원까지 이 구타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를 포함해서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체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있었네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승용차의 벽돌을 던져서 차량의 유리가 깨지는 일이 있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네, 이 사건은 그제 저녁 7시 20분쯤에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서울 대치동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벽돌을 던져서 차량 뒷유리가 박살났다라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글쓴이는 피해 차량 운전자로 뒷자리에 아이들이 타고 있었으며
자칫 벽돌이나 유리 조각에 맞았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승인은 우회전을 하던 중에 무리하게 끼어드는 오토바이에 경적을 한번 울렸을 뿐인데 이 오토바이가 계속 따라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16시간 만에 오토바이 운전자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붙잡힌 남성은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CCTV로 인상착의를 특정했고 오토바이 운행 기록 등을 확인해서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네네. 네,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 경칩입니다. 이제 봄 기운 좀 느껴지실까요? 오늘 낮에는 서울이 16도, 대구 18도, 광주 19도까지 오르면서 4월 초 같은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 크니까요. 옷차림 좀 신경 쓰셔서 건강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나 눈이 또 내리겠습니다. 내일. 지난번에 내린 눈이 아직 안 녹은 상태에서 또 15cm 넘는 눈이 예보돼 있다고 하니까요. 농가에서는 시설물, 농작물 피해 없도록 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 영서와 경북 지역은 안개가 짙으니까요. 안개등 꼭 켜시고 차간 거리 넉넉하게 유지하시고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선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